네, 2024년 총선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속에 나타난 민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여야가 구도, 상황, 전략 어떻게 가져갈지 오늘은 전문가 두 분과 내년 총선을 종합 전망해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김봉신 조원 CNI 부대표, 그리고 선거 전략 정책 전문가인 한상익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두 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MBC에서는 두 분 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좀 종합적인 얘기를 저희들이 이번 주 내내 총선 특집을 해서 뭐 정봉주 의원, 심상정 의원, 정봉주 전 의원, 심상정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 등등등에게 쭉 총선 전략, 그다음에 주요 변수 이런 게 뭐냐 이런 거 여쭤봤거든요. 오늘은 전문가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마침 오늘 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긍정평가 27%, 부정평가 65%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20%대로 떨어진 게 처음인데 이 지지율 어떤 포인트를 좀 지적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봉신 부대표부터. 예. 30% 선이 이제 하향 돌파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2월 4주에 37%로 이제 고점 대비 10%포인트 하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하락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는 이제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네. 예. 그래서 쌍끌이 내려갈 때는 두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도와 그 대통령 긍정률이 동시에 빠지고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지 못하는 탈동조화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상익 교수님은 뭐 선거 현장에서 전략이나 또 정책 직접 핸들링 해 오셨던 분이시죠? 예. 한 20년, 30년? 좀 오래 했죠. 예. 네. 이 지지율 딱 보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영감 내지는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 의미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한국 이 진영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나라면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무리 우리 편이 잘못해도 내려가기 힘든 마지노선들이 존재하거든요. 그게 이제 여당은 주로 30%, 보수당은 민주당은 25% 정도로 본다. 네. 그런데 27%라.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0월달에 기록한 그 정도더라고요. 그 정도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2016년 10월달이면 탄핵 직전입니다. 예. 그때는 이제 더 내려가면서 이제 진영이 붕괴가 됐는데 네네.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1년 차니까 이제 복원력이 좀 작용을 하겠죠. 네. 다만 이게 만약 유지가 된다. 20%를 그냥 더 떨어지진 않더라도 복원이 되지 않는다. 마지노선 아래로 계속 있다. 예, 30% 마지노선 아래에 계속 있다면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거 복원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좀 더 험한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험한 정치. 근데 이게 되면 사회 전체가 더 혼란해지고 이게 악순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복원되겠지만 그리고 3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신호다. 나라를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예. 일단 마지노선을 대략 지금 뭐 현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셨나 봐요. 보수 정당의 경우 30%. 그다음에 민주당 쪽 개혁 정당 같은 경우는 25% 정도로 이제 보셨던 것 같은데 역대 대통령 지지율 추이와 좀 비교를 좀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추이. 이렇게 심하게 출범 후에 이렇게 계속해서 빠졌던 대통령은 이제 흔치 않고요. 네. 주간으로 따지면은 거의 출범 후에 몇 개월 안에 완전히 출범 컨벤션이 완전히 없어졌죠. 예. 그런데 그거보다 이제 첫 분기 지나서 더 많이 빠진 대통령이 한 명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아, 그때는 근데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었죠. 정확히 보셨는데 그 이유라는 게 사실은 출범하기 전서부터 한미 FTA 문제가 계속 커졌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잘 안 되는 데다가 쇠고기 문제, 미국산 소고기 문제 등장하자마자 이제 폭락한 건데 잘 말씀 주셨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큰 메가 이슈 없이 계속해서 빠져서 20%대까지 빠졌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데 이제 30%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하셨는데 갤럽 지표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24% 두 번 기록했습니다. 그 전에. 작년에 두 번 기록했는데 그 첫 번째는 그 만 5세 입학 요 문제 있었을 때 그때 교육부 장관 맞습니다. 예.
그 직전에 24까지 이제 빠지고요. 그리고 나서 추석 지나고서 33까지 좀 올라섰다가 그리고 다시 쭉 빠지는데 이게 바이든 날리면에서 24까지 빠집니다. 아, 바이든 날리면. 예. 그런데 그러면 두 번을 V자로 다시 이제 튀어 올랐다라는 얘기는 되거든요. 예. 그럼 지금 27에서 더 빠지느냐 예. 아니면은 치고 올라가서 30% 선을 다시 상향 돌파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오로지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그런데 지금은 악재만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원래 한미 정상회담 국빈 방문이 있으면 이게 호재고 이걸 기화로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일반적인데 정상이라기보다 일반적인데 아무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외교라는 게 이제 예, 한상익 교수님.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먼저 좀 주더라도 네. 뭔가 받을 게 있어서 네. 받을 거 생각을 하고 하면 전략적 외교예요. 네. 그런데 받을 거에 대한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주기만 하면 이게 바로 호구 외교거든요. 호구 외교.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보여주는 외교 행태 자체가 어떤 전략적인 느낌이 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 나가면 불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국빈 방문을 한다, 한미 간에 뭐 긴밀한 얘기를 한다 이랬을 때 무언가를 얻어오겠구나 또는 뭔가 거래를 잘해오겠구나 이게 아니라 이거 또 뭘 주나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먼저 드는 외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지율에 반영이 잘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게 보통 지역적으로 보자면 보수 정권의 경우 대구 경북 지지율이 어느 정도 버텨주느냐. 그다음에 중도층, 무당파층 요쪽 흐름을 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지금 TK, PK 민심 이거 뭐 지역 통합이에요? 갤럽 조사 보면은 전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더 많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왜 우리가 무당파 중도층에 주목을 해야 되고 지금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대구 경북 민심은 또 어떤지 요것 좀 살펴주시죠. 예. 대구 경북이 이번 한 주간 지난주에서 이제 예. 이번 주 올 때 네. 부정 변동이 16% 포인트가 더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오차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 그 샘플 사이즈만 그 표본 수만 따지면은 이게 예. 1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예. 16% 포인트라는 아주 급격한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오차 범위 이내의 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지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홍준표 와 관련돼서 당 내에 좀 바른 소리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좀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웃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좀 있으면 그러니까 막말은 예. 참아도 쓴 소리는 못 참는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에서 16% 포인트 빠졌는데요. 이거 아주 위험하죠. 왜냐하면 37 고점을 잡았을 때 그때하고 비교하면 대구 경북에서 10% 포인트 빠진 거거든요. 네. 이렇게 따지면은 대구 경북 그 텃밭에서도 결코 좋지 않다. 네. 지금 상황은. 네. 그리고 뭐 보수 말씀하셨는데 중도, 예, 보수, 중도 그 모두에서 좀 성적이 좋아야 총선까지 좋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보수 성향자들이 이제 약간 여론조사의 응답을 좀 꺼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지난 주에 보수 성향자의 응답이 보수 성향자가 6% 포인트 빠질 때 한 주 만에 네. 그때 응답률 전체는 올라갔어요. 응답 의욕이 많이들 올라갈 때 보수 성향자만 자기 목소리를 감추고 있다. 네. 사실 예. 그거는 그러면은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회 요인 아닙니까? 민주당은 그 숫자 보고 지금 지지율 많이 빠졌다고 해서 안심했다가는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수는 한 300명 초반. 보통 1000명을 잡으면 예, 진보는 한 250명 후반. 예. 요 정도가 나와야 돼요. 예. 그런데 잘못하면 예. 그러니까 정말 전화 받고 이야기할 게 짜증 날 정도로 그러면 응답을 안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중도층이 좀 더 한 5% 10% 더 그러네요. 표집이 당장.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단계까지 와 그런 있어요. 단계네요. 근데 이게 문제가 진영을 결집시킨 다음에 중도층에서 우세를 점해야 선거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진영 결집이 무너지거나 하면은 중도층은 당연히 더 무너집니다. 진영이 무너지는 것은 선거에 굉장히 적신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험한 정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소위 지금 진영이 무너지는 소위 보수 진영이 응답을 거부할 정도로 진영이 무너지는 양상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 진영을 더욱더 결집하기 위해서 험한 정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취지신가요? 그렇죠. 근데 보통 자기가 잘하는 걸 하거든요.
지금까지 지지율 상승이 있었던 건 화물연대 때릴 때. 그러니까 뭐 노조를 때린다거나 예. 우파적으로는 예. 또 하나는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잡아가두는 걸로 좀 결집시키려는 느낌이 있어요. 네네. 근데 뭐 민주당도 지금 또 그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네네. 근데 이게 지금 1년째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런 표현 미워하지만 약발이 자꾸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더 센 거를 그러면 찾게 그러니까 더 센 걸 찾다가는 저는 잘못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거라 걱정이 좀 커요. 그래서 네. 이 시점에서 좀 바꿔야 돼요, 대통령께서. 예, 본인의 스탠스나 예. 정치 방식을, 통치 방식을 바꿔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1년 전에 물론 뭐 1년이면 대한민국 다이나믹 코리아라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대체로 과거의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좀 비교해 봤을 때 1년 전 여론 동향이 그 1년 뒤에 총선 결과에 어떤 뭐 좀 특징적인 양상 이런 걸 좀 보여준 사례가 좀 있나요?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네네. 그 뭡니까? 그 중간중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 네. 2020년에 이제 총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총선에서 그때 이제 민주당이 많이 이제 얻게 되는 거는 그 전에 직전에 그러니까 총선이 있는 4월 그 직전에 1, 2월에 사실은 두 정당이 거의 붙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2019년에는 조국 그 전 장관과 관련된 논란이 있으면서 네. 국정 긍정률 그러니까 국정 지지율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게 두 자릿수로 빠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집권 민주당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또 튀어오르고 해서 굉장히 역동적이긴 하죠. 아, 그럼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안전 문제를 정권이 잘 해결했다라고 하는 긍정. 이게 예. 이제 굉장히 큰 그렇죠. 요인으로 보셨네요. 정책 효능감 문제예요. 그때 예. 코로나19 아니었으면은 뭐 민주당이 이겼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180석 같은 대승은 불가능했죠. 네. 자, 그러면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에 지면 레임덕 시작될 거다. 여권 내부에서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론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층 유권자들을 아마도 결집시키려고 할 것 같아요. 1년 안에 대통령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국민들에게 정치적 효능감, 윤석열 대통령의 효능감을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사안이 뭐가 있을까요? 그 계기. 이게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기에 두 가지가 계기가 있을 것이냐. 예. 두 번째는 계기가 있을 때 그거를 잘 활용할 것이냐라는 예. 문제인데 계기가 잘 안 보인다. 자, 지금 답변이 두 분 다 잘 안 나와요. 이게 경제 문제는 예. 이게 글로벌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지금 한국에서 워낙 좀 이념적으로 경제를 대응하고 있거든요. 예. 뭐 부자 감세, 서민 증세라든가 에너지 문제라든가 네. 또 중국과의 무역 문제라든가 음. 이런 것 고칠 수 있을까 잘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외교에서 돌파구를 찾기도 어렵고 또 정치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로 봤을 때 네. 이분이 갑자기 대우각성하기를 참 바라기 되게 이번에 이제 배제 정치를 하시거든요. 예, 배제 정치, 정치라는 자기 편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서 이거 대우각성 할 것인가 좀 어려워요. 뭔가 좀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계기를. 자, 이어서 예.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이제 인사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김봉신 부대표. 예. 사실 대통령은 국정 철학을 사실 자기가 쓰는 사람들의 어떤 프로필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국민께. 네. 사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인사 문제는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걸 보면은 그 국정 긍정률이 이렇게 빠지는 것을 그대로 이제 알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은 국민 통합을 좀 더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총리가 된다든지 뭐 내각이 좀 교체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당으로 따지면은 지금 당 대표가 사실 이게 제도가 좀 그렇죠. 민심을 배제하고 당신만으로 그렇게 했던 것들의 후폭풍 아니겠습니까? 네. 당원들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들은 TK 분들이 좀 많으니까 네. 그쪽만 이제 바라보는 정치가 되고 계속해서 지도부가 그렇게 구성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수로 회귀를 하는 것이고 이 방향으로 계속 가면은 총선은 재미가 없죠. 아까 말씀하실 때 총선이 지면 레임덕이 온다고 그런 말씀 주셨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총선에서 지기 전에 레임덕이 올 수도 있는 게 총선에서 2018년에 지방선거를 두고서 문재인 마케팅이 엄청났습니다. 아, 예, 맞아요. 모든 후보들이 나는 문재인의 비서 뭐를 했다, 비서관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이렇게 안 되면 즉 다시 얘기해서 김기현 대표가 후광을 보여줄 수 없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이게 이제 윤석열 마케팅이 되는 그런 어떤 후광 효과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전부 다 거리두기를 한다. 이렇게 되면 아니 그 총선 결과를 보기도 전에 사실은 그게 바로 레임덕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총선 패배로 레임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총선 패배는 레임덕의 결과일 뿐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총선을 패배하면 레임덕 수준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레임덕은 그래도 뒤뚱거리다가 앞으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전룩거리는 오리라는 뜻이니까. 근데 총선을 만약에 과반 패배를 한다. 과반 패배를 한다. 이건 주저앉은 시팅덕이 될 겁니다. 시팅덕, 레임덕이 왜냐하면 아니라. 3년차 현상 시작되겠죠. 그러면 또 다음 대선 후보들 말하기 시작하겠죠. 내부에서 뭐 공천 떨어진 사람들 불만 생기겠죠. 이렇게 되면은 공무원들도 지금 약간 주저앉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 번 선거를 또 진다?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정말 검찰밖에 없는데 검찰 정치로 3년 못 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2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민주당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어요. 국정 지지율이 27%대까지 떨어졌는데 민주당이 그럼 온전히 그 반사 이익을 이렇게 취하고 있느냐? 그래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 한상익 교수님, 그 민주당 반사 이익 왜 제대로 다 못 받아 먹는 겁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좋아도요. 40%를 넘은 적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못 받아먹는 게 아니라 원래 야당이라 그런 거다? 원래 민주당에 대한 비토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비토율이 높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ARS에서는 40%가 넘는데 일반 면접조사, 그러니까 카티조사, 그러니까 전화 면접조사에서 넘는 건 되게 어렵고요. 또 하나는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분명히 이재명 대표 리스크에 대한 사법 문제에 대한 존재해요. 불안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됩니다. 자, 무당층의 이 흐름들을 봤을 때,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무당층이요.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결국 그 무당층이 지금 상당히 좀 두텁게 잡히고 있는데요. 한 뭐 30% 수준, 일부 조사에서는 일부 전화 조사인데 재질문 안 하면은 45 막 이렇게도 갑니다. 또는 온라인 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있다라는 사람은 25% 수준입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10명 중 7명은 아주 열렬히 지지하는 정당은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자기들이 결국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당층이라 하더라도. 그때 그 순간에 그러면은 어떤 바람이 불어주느냐에 따라서 무당층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제 생각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더 센 거는 아닙니다. 민주당하고 국힘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맞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두 분과는 유튜브 하프타임에서 10분 정도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더 색깔 있고 진한 이야기 좀 나눠보기로 하고요. 본방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하이킥 하프타임 시작합니다. 원래 오윤혜 씨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윤혜 씨가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 연차를 냈습니다. 낮에 강성범 TV 방송도 아마 겨우겨우 마치신 것 같아요. 지금 링거 맡고 있는 사진을 저희 제작진에게 보내주시기도 하셨는데 어제 본인이 가족들은 다 이렇게 감기 걸리고 독감 걸렸는데 자기만 안 걸리고 난 원래 건강 체질이다 이랬는데 그 방송 댓글에 건강은 자신하는 게 아니다라는 댓글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는다 라면서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자, 잘 쉬시고 쾌차해서 월요일 날에는 밝은 모습으로 다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2부에서 못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굉장히 사실은 조심스럽게 제가 두 분을 좀 개인적으로 아는데 이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봉신 조원 CNI 부대표 한상희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님 그대로 스튜디오에 계십니다. 왜 웃으세요? 사실 지금 모든 문제 출발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모든 문제 출발은. 이게 김기현 대표는 아시다시피 이게 무게가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 아바타를 만들어 놓은 건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이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경제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은 경제 어려운 거 사람 다 알아요. 예, 문제는 예. 대통령이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문제거든요. 예, 예. 아니 하물며 이명박 대통령도 강이라도 판다 그랬어요. 예, 강이라도 판다고 했다. 4대 강.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경제 문제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이분이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념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예. 그 이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술 마시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네. 여당 이 대통령 쫓아다니는 것도 꼴 보기 싫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변하지 않으면 사실 제가 보기에 여당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라는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봉신 예, 부대표님? 그렇죠. 예. 맞기는 맞는데 예. 이건 제 생각인데 예. 사실은 지금 대통령실이 예. 처음에 몇 개월은 진짜 좀 이게 대통령실이 있는 건가? 예. 과연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있는 건가 했는데 작년 3분기에는 좀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작년 3분기 올 1월까지는 그래도 뭐 흐름이 있고 그렇게 실수가 없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꼭 외교 현장에서 많이 실수가 나와요. 예. 이렇게 되면 외교 현장은 사실은 그 누구도 그 현장에서 점수를 딸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 외교 현장은 정말로 대통령의 무대예요. 그렇죠. 대통령만이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무대인데 여기에서 성과가 안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굴욕 외교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더 크게 그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 사실 아까 24%까지 갤럽 기준으로 작년에 24%를 두 번 기록했습니다. 그 국정 긍정률 네. 최하 점수죠. 24%. 네. 24%면 25%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25%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샤이 현상이 나타나요. 아. 왜냐하면 4명이 같이 뭐 맥주 한잔 하는데 3명은 대통령을 부정하는데 자기 혼자 긍정할 수 없거든요. 25%면 4명 중에 1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중에 자기가 섞여 있다 하더라도 이제 입을 닫는 거죠. 예. 입을 닫고 이게 이제 침묵의 나선으로 밑바닥으로 이제 깔아앉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샤이 현상이 나타나고 더 빠지죠. 예. 그러면 20% 선이 위험하고 그게 무너지면 이제는 콘크리트가 무너집니다. 예. 콘크리트가 완전히 다 갈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24%를 두 번 기록했는데 그리고 나서 기사회생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27까지 빠졌습니다. 예. 이거 20% 중반을 다시 밑으로 빠지면은 25 아래로 내려가면 그러면 정말 위험해지죠. 왜냐? 지금은 할 게 많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 노조를 어떻게 한다? 사실 이거 이슈에 대한 피로감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사실은 북한과 국지전을 해야 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면 일본에 가서 열심히 이제 오므라이스를 먹었더니 사실 제7 광구 정도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왔어야지. 그거를 이제 그걸 파니까 뭐 원유가 펑펑 쏟아지더라. 이거 우리가 했다. 경제 이제 끝났어. 우리 이겨. 막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그 정도 급이 아니면 지금 해석 가져올 수 있는 호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위험하다. 이분들이 이제 딱 유튜브로 넘어간다니까 갑자기 입이 풀려가지고 이분들이 본방에서 예, 한상혁 교수님. 계기가 예. 사실 사람 바꾸는 시작이 되거든요. 사람 인사. 사람 바꾸는 시작이 되는데 네. 저는 대통령실 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서 네. 제정신인가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며칠 전에 김태효 네. 네. 안보 1차장. 네. 선의의 악의는 아니었. 악의로 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 살다가 선의의 도둑질은 처음 봤습니다. 예. 뭐 이런 식의 말.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가면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뭐. 이게 기대가 없어졌다. 이게 대통령도 희화화되고 예. 이렇게 되면은 보건력이 작용해야 하는데 보건력이 작용해봤자 30% 깔딱깔딱. 깔짝깔짝이다. 근데 이거 가지면은 선거 못 치러요. 당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보들이 대통령 사진을 안 건다. 홍보물에 안 넣으려고 할 겁니다. 네. 자, 두 가지 정도에 좀 집중해서 남은 시간 얘기를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8002번 요즘 유독 김건희 여사가 많이 보인다. 김건희 여사 이번 주에 총 6건 공개 일정했어요. 대통령 공개 일정 한 건이었습니다. 도움 되겠습니까?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나요? 윤석열 정부에 도움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된다? 예.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예.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어떤 성향으로 따지면 이제 보수적인 그런 네. 유권자분들은 네. 김건희 여사의 뭐를 보냐면 어디 가가지고 이제 좋은 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자원봉사를 한달지 네, 네. 어디 가서 뭐 좀
뭡니까 사람들은 좀 만나고 다니는 이런 거에서 자극을 받는 면이 있고요. 그런데 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덜 지지하시는 비판적인 눈으로 보시는 민주당, 뭐 정의당 이런 지지하시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뭘 보냐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의혹을 보거든요. 논문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외부 공개 일정이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보수 성향 분들을 좀 더 자극해서 결집을 하려는 노력이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진영 결집에는 도움이 될 거다. 근데 중도층은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저는 글쎄요. 네, 교수님. 진영 결집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신 분 충분히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저는 27%에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안 돌아다녀도 27% 안에 다 있다. 문제는 중도층은 그러면 중도나 이쪽 쪽 약간 이제 말씀하신 데 조금 싫어하는 사람들은 반대 진영 결집에 누가 대통령이야? 더 짜증나는 거죠.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27은 아니고요. 그게 이제 최대로 뻗으면 한 35 수준이거든요. 35에서 30% 후반이고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40 이상을 볼 겁니다. 40에서 45 사이가 국정 긍정률이 나와야 이제 총선을 좀 치를 수 있다 요 생각인데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지금 27이면 한 35나 37까지 그러니까 10%포인트 정도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진영 결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그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민주당의 관계자분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뭐 빈곤 포르노 문제를 처음 한번 제기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그걸 때리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중도가 오히려 민주당에서 좀 약간 빠집니다. 당시에 그 빈곤 포르노가 2주 3주 차 가니까 사실 민주당 지지도가 미세하게 빠졌습니다. 그걸 감지할 수 있다면 사실은 뭐 선거가 좀 약간 좀 상대적인 그런 게임이다라고 하면 보수 이외의 쪽에서는 재미가 없죠. 김건희 여사의 그런 면을 때리는 건. 자, 그러니까 양쪽 다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적절하게 치고 빠져야지 계속 물고 계속 김건희 또 계속 이쪽에서도 반김건희 이렇게 해서는 양쪽 다 도움될 게 없다. 적절히 치고 빠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대구 경북 지지율인데요. 대구 경북 지지율이 역전이 됐어요. 이번 갤럽 조사에서. 자, 그렇다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소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뭐 검사 등 대통령 친윤 세력,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박근혜, 그 다음에 MB, 뭐 또 홍준표 이런 등등의 소위 보수 세력 내부에서 TK 목장의 결투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즉 TK로부터 보수 세력이 분열의 가능성이 나오는 거 아니냐.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낮게 나오면.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문제는 이제 옛날 친박연대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대선 후보라는 아주 강력한 박근혜라는 중심점이 존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전 대통령 박근혜 씨죠 이제 한다고 해도 그분은 이제 뭐 견인차가 못 되고 홍준표 좀 어렵죠. 견인차가 없으면은 사실은 집중. 그래서 홍준표 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김봉신 신변님의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이제 타당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보면 떨어질 때는 국정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하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동시에 빠집니다. 동반 하락이 있죠. 쌍끌이로. 근데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에 있을 때 국힘의 지지도는 올라가는데 윤석열 대통령 긍정률이 횡보할 때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디커플링 다시 해서 이제 탈동조화되는 거죠. 이때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지도를 높이는 상승 압박이 되는 상승 압력이 되는 요거는 사실은 천하람 효과라든지 다른 데에 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TK를 중심으로 있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분들 플러스 알파 그 중도층 그 주변에 있는 이분들이 보는 또 다른 리더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과거에 보면 TK에서 다 됐습니다. 어쨌든 TK 목장의 결투는 잘 지켜봐야 될 포인트다. 이 정도까지는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구심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김봉신, 한상익 두 분께 하프타임까지 쭉 방송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